안녕하십니까. 건국대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왕 이름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선 교과서 같은데 전형적으로 나오는 조선왕들의 업적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왕들이 그 힘겹게 왕이 되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치열한 생존기라든가 조선왕들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왕이 되었는지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도 다 담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이야기들을 제가 앞으로 조선의 왕 읽어드립니다에서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살펴봐야 할 왕은 당연히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을 연 창업군주 태조 이성계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성계는 원래 고려시대에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고려시대에 무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결국에는 고려인이 고려라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우면서 태조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은 첫 번째 왕은 클 때자를 붙이고 또 창업한 왕에 대해서는 종이라는 호칭 대신에 조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는 고려태조 왕건, 조선태조 이성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성계가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오른팔이라 할까요? 최근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진 인물인데 정도전. 고려라는 왕조 대신에 새로운 나라에 도전했던. 그래서 이 정도전은 그 당시에 새롭게 성장한 신흥 4대부의 대표 주자였고 실제 이 조선 건국의 마스터 플랜을 짠 인물이 정도전이었는데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두 사람의 이 역사적인 만남은 정도전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되고 계산된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새로운 왕조를 건국할 왕으로 이성계를 피겠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정도전이 아니었다면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전이 이 고려말 혁명을 추진하면서 왜 이성계를 정말 그 많은 무장 중에서 끌어들였을까요? 바로 그 비밀을 밝힐 내용을 오늘 조선왕 읽어드립니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성계가 살던 지역은 고려 땅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원나라의 관리를 받는 원나라 관할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함경도라든가 그 함경도 너머의 땅은 원나라가 한때 고려를 복속시키면서 이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원나라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성계 저 전주뿐 아닌가? 우리 전주의 한옥마을에 가면 이성계 관련 유적지도 많고 당연히 전주이시고 전주뿐인데 왜 저분이 동북면 지역까지 가서 사셨지? 그 비밀은 바로 이성계의 그 4대조 할아버지인 이한사라는 인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4대조 이한사라는 분이 전주 지역에 이제 관청에서 일하는 기생하고 요즘으로 치면 약간 스캔들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전주 지역 고을 수령이 상당히 이제 좀 분노를 하고 이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악화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한사는 이곳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딴 지역에 가서 살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지금의 완전 동해안, 전주에서는 한참 가야 되죠. 바로 이 삼척 지역으로 가족 전체가 옮겨서 살게 됩니다. 그런 이한사가 왜 또 저 함경도 북쪽 원나라 땅으로 또 가게 됐을까? 이게 참 운명일까요? 삼척 지역에 딱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그때 트러블이 있었던 수령이 또 이곳에 또 신임 수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참 드라마 같은 현실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한사는 아예 이번에는 정말 저 사람이 도저히 오지 못할 것 같은 곳, 바로 이 고려의 북쪽 끝,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동북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1258년 몽골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면서 고려 관리들을 이제 죽이고 하다 보니까 몽골에 땅을 바치면서 이제 투항하는 이런 인물이 이제 생기게 됐고, 이한사라는 인물은 이때는 또 어떻게 보면 뭐 살기 위해서랄까요? 이 원나라 쪽에 이제 협조를 하게 되면서 관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에서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요 천령 이북의 땅이라고 하는데,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후에 이 본격적으로 이 수복 운동을 벌였던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이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 지역을 수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원나라 땅에서 고려 땅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자춘이라는 인물은 공민왕에 가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 쌍성 총관부 지역의 탈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성계는 아버지 이자춘과 더불어 수복한 고려 땅을 지키는데 공을 세웠고, 이제 전주 이씨 집안이 다시 부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의 개경 귀족들은 변방 지역인 동북면에서 온 이성계 집안을 상당히 이제 무시를 했다라는 이런 기록도 고려사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이자춘을 상당히 신임을 했고, 그리고 이성계 집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성계가 출생하던 무렵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나라에서 이제 명나라로 세력이 교체되던 시기였는데, 도적대가 있어요.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르고 돌아다녔다 해서 홍건적이라고 하는데, 붉을홍 수건건, 이러면서 이들 중에 일부가 고려 영토를 노리게 되는 이런 상황. 여기에 또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연달아 고려를 침범하는, 기록으로 정리된 왜구의 침입 횟수만 보더라도 1350년부터 고려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수백 회 정도가 될 정도로 왜구의 침범도 심했다. 북쪽으로는 원나라, 홍건적, 남쪽으로 왜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말 가장 외환이 심했던 이런 시기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성계 집안 또 직접적인 그 관련성이 있어요. 바로 이 1361년 그 아버지 이자춘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원나라 군에게 대패한 홍건적이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쳐들어와요. 그래서 공민왕은 지금의 안동 지역으로 피난을 가요. 그 과정에서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은데,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노다리 밟기라고 해서 그 노다리 밟기의 기원이 된 게, 공민왕이 노국공주하고 피난 갈 때 이 공주를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다 등을 굽혀서 이렇게 건너게 했다. 그리고 이때 이 공민왕이 머물렀던 장소가 안동에 가면 지금도 용호로라는 정자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그곳이 공민왕이 피난을 했던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안동 출신이어서 잘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맨날 거기 소풍 갔거든요. 그때는 공민왕의 뭐 유적지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곳이 공민왕이 피난을 왔고 노다리 밟기에 바로 이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성계가 집안의 사병 2000여 명, 가별초라고 하는데, 이들을 이끌고 개경탈환 작전에 참여하게 됐고, 홍건적의 수장 및 여러 장수 100여 명의 목을 베면서 이 전투에서도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성계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부분이 활쏘기에 대해서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태조실록에 보면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 기록인데, 태조가 단 한 번 쏘니 5마리 까마귀의 머리가 모두 떨어졌다. 그때 보면 이 까마귀들도 상당히 어리버리했다. 그 부분 옆에 있는 동료가 맞으면 어디 도망을 가야 될 건데, 갑자기 옆에 있다가 이성계였던 그 활쏘기 솜씨에 정말 어떻게 보면 조력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려 말에는 공민왕이 신하들에게 활을 쏘게 하고 이를 구경했는데, 이것도 대단하죠. 이성계가 100번을 쏴 100번을 다 맞히는 것을 보고 탐복했다. 우리 요즘 뭐 양궁 올림픽에서 중계하지만 계속 텐 이렇게 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계는 본인도 뛰어난 그 활쏘기 솜씨도 있었지만 이 주변에 사병이 있었어요. 가별초라고 하는데 직가자에다가 별초를 써. 되게 이제 훈련도 잘 돼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 집안의 사병들이니까 충성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들 병력들이 이성계가 여러 전투에서 상당한 그 성과를 얻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소개했지만 원명 세력 교책이다라는 이런 어떤 시대적 조건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는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공민왕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보면 고려 시대는 충자 돌림의 왕 때부터 몽골의 복속이 되는 시기예요. 소위 부마국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고려의 왕은 몽골 황제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몽골에 충성을 한다는 뜻으로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까지 6대의 충자 왕들은 다 그런 시기를 겪었고 바로 요 충정왕 다음에 31대 왕이 공민왕이에요. 이 왕의 호칭부터 이제 충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몽골의 간섭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 공민왕은 즉위한 직후에 바로 몽골 복장을 다 벗어버리고 변발도 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주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니까 당시 몽골, 즉 원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1364년에는 고려의 왕인 공민왕을 바꾸려고 해버려요. 사실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이 충렬왕 때도 충렬왕 폐위시켰다가 그 아들인 충선왕 복위시키고 이런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원나라에서 그 관례대로 공민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 왕을 교체하려고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성계인데 바로 이 공민왕을 지키기 위해서 후대에는 완전히 그 무장 세력으로 라이벌이 되는 최영 장군과 함께 공민왕을 지키는 전투에 참여를 해서 덕훈군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문익점이라는 분이 덕훈군 편에 섰다가 나중에 고려에 와서 상당히 좀 시달리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목화실을 널리 또 보급하는 우리 문익점이라는 분이 여기에도 또 연루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성계라는 인물의 명성이 고려 전체에 알려지게 하는 정말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1380년에 벌어졌던 황산 대첩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산벌 전투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는데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는 지금의 논산 지역이고 요 황산은 지금의 그 지리산 남원 부근에서 벌어졌던 전투인데 이 당시에 고려의 꾸준히 침략했던 왜구가 5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이 지금의 지리산 일대까지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성계가 이제 이끌고 있던 부대가 한 3천여 명 정도였고 외적이 이끌었던 수는 거의 한 1만여 명 이상. 누가 봐도 이제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때 또 바로 일본에 소년 장수가 있었어요. 아지발투라고. 나이가 15, 16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그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성계도 계백 장군을 약간 이제 빙의를 했는지 우리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 화랑관창이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계속 이제 쳐들어올 때 살려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성계는 저 아지발투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로잡자 그래요. 그때 누가 강하게 반대하냐면 이성계하고 의형제 맺은 인물이 있어요. 이지란이라고. 이지란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여진족 출신이고 여진족 이름으로는 퉁두란이라고 해요. 이성계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면 정신없는 까마귀 5마리 맞춘 그런 그 활솜씨 기억하시죠? 기록에 보면 이성계가 아지발투가 쓰고 있는 투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 투구의 끈을 맞췄다라고 돼 있어요. 끈을 맞고 투구를 제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아지발투가 이 자세가 흐트러지죠. 그때 이지란이 바로 아지발투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투 황산대첩을 계기로 해서 이성계의 명성은 확 또 올라가고 정말 고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그래서 이 황산대첩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 또 보면 이성계 관련 유적지가 많아요. 지금 마이산 가면 이성계가 이때 꿈에 금척을 받았다. 이건 뭔가 왕이 될 그야말로 징조 같은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마이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꿈에서 봤던 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전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와서 그곳에서 정말 승리를 축하하는 큰 행사를 열었던 곳이 오목대. 다 그 이성계 관련 그 승전 무드라 할까요? 이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고려군의 선봉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면서 고려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영웅으로 인식이 되게 된 이성계. 그리고 이 이성계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인물.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바로 이 정도전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정도전은 당시의 친원파 세력에게 배척을 받아가지고 나주의 거평부곡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인물 누굴까? 그렇게 해서 바로 당시 여진족을 막아내느라 전투를 치르고 있던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는 정도전하고 이성계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정도전과 이성계를 연결시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몽주였습니다. 이 정몽주하고 정도전은 이색이라는 고려말 대학자 밑에서 동문수학하면서 의기가 투합이 됐어요. 이 정몽주도 고려라는 나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정도전에게 이성계를 소개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함주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만남에서 정도전은 이성계의 잘 훈련된 군사를 보고 감탄하면서 이 군대로 무엇이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게 짧은 한마디지만 새로운 세상 함께 바꿔봅시다. 그 당시에 고려의 무장 중에 최고의 인물이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 근데 이 최영 장군은 권문 세족의 어떤 영향도 있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보수 세력, 어떤 새로운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이성계 같은 경우는 저 한경도 이 변방 출신이었고 거기에 정몽주라든가 정도전에게 상당히 성리학적인 이념에도 동의를 했고 뭔가 이런 새로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왕조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도전이라는 인물하고 서로 입지를 같이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려라는 체제 유지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뭔가 확실한 혁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또 중요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제 명나라 쪽에서 철령 이북 지역의 땅을 다시 내놔라. 바로 이 철령 이북 지역의 땅은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곳을 수복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나라를 물리치고 새로운 명나라를 세웠으니 원래 원나라 땅은 우리 땅이다. 이건 내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그 외교적으로 고민에 빠집니다.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는 거는 고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이 명나라를 건드렸다가는 이제 겨우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명나라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고려의 그 당시의 군사적인 실세는 최영 장군인데 최영 장군은 또 무장답게 이게 오히려 찬스다. 바로 이 원명 세력 교체 시점에 무주공산이 된 저 요동 지역을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차지하자. 그리고 그 선봉에 이성계를 세웁니다. 사실은 최영 장군 본인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왕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우왕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 하면 바로 자신의 아버지 공민왕이 최영 장군이 개경이 없는 상황에서 시해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최영 장군을 가장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영이 출정해버리면 본인도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동정벌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이성계가 원정군 사령관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성계는 그 자신이 내키지 않은 입장을 사불가론으로 밝힙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 즉 명나라를 공격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세 번째, 온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북쪽으로 가면 왜구가 공격할 여지가 있다. 네 번째가 장마철이라 활이 약해지고 전염병으로 희생될 수 있다. 하지만 이성계가 정말 원하지는 않았지만 군사들이 끌고 요동정벌에 나섰는데 그때 이게 참 운명적으로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게 장마가 계속 져가지고 그 물이 너무 불어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며칠을 머물면서
고려의 왕 우왕하고 최영희의 글을 올려 군대를 돌릴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당연히 이쪽에서는 그거처럼 무조건 가서 싸워라. 그 결과적으로 이성계는 정말 엄청난 결심을 하죠. 병력들을 회군을 시켜서 자신에게 명을 내렸던 우왕과 최영 장군을 공격하는 그야말로 우리 역사 속에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성계하고 위화도에 추정했던 병력들은 거의 한 3만여 명 이상, 그리고 이 최영 장군이 방어했던 개영 지역의 군사들은 뭐 많아야 한 7, 8천 명. 이 숫자로도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이제 위화도 해군에 나섰던 군대들은 이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최영 장군 입장에서도 그 이성계를 비롯해 요동정벌에 나간 그 장군들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요. 그래서 이때 가족들을 인질로 삼았을 때 다섯 번째 아들 방원이 신도강호 강씨라든가 그 아들인 방범과 방석을 지키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명을 내렸던 최영 장군과 우왕을 공격하면서 한순간 역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성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주사위는 던져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정몽주와 같이 한때는 이성계와 한편이었던 그런 세력들이 또 이성계를 제거하려는 정도전마저 유배까지 보내는 이런 상황이 초래하면서 조선 건국인 1392년까지 더욱더 격동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이성계의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이 한경도 사투리 쓰는 장면이에요. 건너 새끼구나. 무식이 돼지 같은 주원자이 갈라 새끼. 한경도 출신, 시골 무장 출신으로서 좀 더 강인하고 장군의 이미지하고도 잘 맞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성계는 의외로 왕에 오르는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결정적인 것은 그 당시에 이 신하들이 옥새를 가지고 이성계의 집을 가게 되는데 이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이성계가 이렇게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뭐 실록의 기록은 본인은 하기 싫었지만 그 신하들이라든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됐다. 이런 조선 건국 여러 이야기들 조선의 왕 읽어드립니다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1388년 위화도 해군 이후에 고려를 대표하는 무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려왕의 명령을 어긴 역적이 되어가지고 개경으로 향하는 그 이성계의 모습.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렸다는 소식을 들은 우왕은 상당히 당황했고 이성계를 잡기 위해 반란군을 잡은 자들에게는 뭐 큰 상을 주겠다라고 뭐 여러 가지 당근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성계 부대들은 개경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개경으로 입성하는 이성계 부대를 환영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대군이 이제 개경으로 들어왔을 때 우왕이 가장 자신이 믿었던 인물이 최영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영 장군을 의지를 했지만 최영 장군이 나이가 73세예요. 73세면 칼 들기도 힘들어요. 그때도. 그런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이 막 1대1로 막 싸우고 이런 모습들은 큰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 최영 장군의 존재는 이성계 장군의 입지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처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최영 장군하고 또 관련되는 이런 대표적인 어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이 집안에서 내려오던 가훈이었고요. 또 최영 장군에 얽힌 대표적인 이야기가 내가 평생에 탐욕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요 탐욕이 없었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정말 조선 후기에 기록된 역사서 연려실기술 같은 데도 보면 적분이라고 돼 있어요. 붉을적. 그렇게 이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땅이 빨갛게 보인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아마도 그 주변에 소나무 같은 게 많고 이래서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그런 땅에 무덤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최영 장군이 그렇게 했다는 말하고 절묘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우왕을 폐하고 우왕의 아들인 9살의 창왕을 왕에 올려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는 폐가 입진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라는 명분으로 창왕을 공양왕으로 다시 교체를 해요. 우왕은 원래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떠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공민왕이 자식이 없었는데 이 신돈이 공민왕하고 아주 가까웠을 때 신돈이 반야라는 여인을 첩으로 공민왕에게 바쳐요. 이 공민왕이 후궁이 되는데 이 반야하고 혼인을 한 후에 바로 낳은 아들이 우왕인데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는 저거 공민왕 아들이 아니라 저 신돈이 미리 임신시킨 아들이다. 그래서 우왕한테는 항상 신우라는 명칭을 붙여요. 신돈의 우왕. 창왕도 그 아들이니까 다 이거 신돈 아들 손자다. 그런 가짜 왕을 없애고 진짜를 세운다라는 뜻으로 공양왕을 왕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너는 잠깐 관리하고 있어라.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호수아비 왕이 되는 거예요. 실제 왕의 호칭도 공양왕, 공손히 양보한 왕. 그럼 왜 그럼 이성계는 창왕 폐위하고 바로 자신이 왕이 되지 않는가? 바로 이성계 입장에서는 창왕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면 이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양왕을 임시로 올리고 공양왕이 스스로 왕위를 양보하는, 이거 우리가 선이라고 그래요. 찬탈이라는 방식보다는 선의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 이미지 같은 게 훨씬 좋아지고 이 세왕조 건국이라는 것도 훨씬 더 빛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던 이성계, 그리고 이성계의 오른팔로 맹활약했던 불레인 정도전, 바로 이때 나온 게 바로 화전법이라는 전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문세족들이 대부분 그 땅을 점유해가지고 뭐 고려사 기록 같은 데 보면 그 고려시대의 부자는 진짜 부자예요. 조선시대 부자하고 비교를 하면 고려시대의 그 부자들은 땅의 경계가 산과 강으로 나눠졌다. 뭐 조선시대의 부자는 저까지 우리 땅이다 이런 정도라면 저들은 그냥 산하고 그냥 강을 하나 넘어야 그 땅이 될 정도로 많은 토지가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고려 말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 권문세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너무 토지를 많이 이제 점유를 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그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짓게 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데 권문세족이 차지한 토지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거의 절반이에요. 바로 이 정도전이 주도해가지고 추진했던 화전법 체제에서는 10분의 1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도 우리 뭐 반값 등록금에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20% 세금 체제예요. 그리고 이제 화전법 실시하면서 옛 토지 대장은 개경거리에서 불살라버렸고, 그래서 이때 우리 중요한 게 전제개혁을 했다라는 거는 권문세족들의 힘을 확 빼고, 특히나 이때 고려 말에는 불교 세력이 되게 컸거든요. 특히 불교 사원들은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완전히 뭐 메스를 들이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불교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흥 사대부 그리고 이성계 세력이 주도한 바로 이 토지개혁의 결과였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편하게 해주니까 이 백성들이 지지하는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예요. 이제 공양왕 아웃시키고 본인이 왕이 되는 소위 말하는 역성혁명, 바꿀력 성시성 혁명. 마지막에 그래도 의외로 정말 허수아비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공양왕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 공양왕 입장에서는 자기도 폐위되면 죽게 된다. 이판사판으로 이제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 공양왕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고려말 대표적인 성리학자로서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던 인물이었고, 정몽주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셌고, 거기다가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은 친구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에선 치열한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먼저 정몽주가 선수를 쳐요. 공양왕과 손을 잡고 정도전에게 죄를 씌워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성계에게도 큰 변수가 생깁니다. 개경교회에서 사냥을 나섰다가 낙마사고로 병석에 눕게 되고 병란도라는 곳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 공양왕과 정몽주가 이성계도 제거하려는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짠 하고 등장하는 또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일단 아버지를 개경으로 모셔옵니다. 일단 이성계가 개경으로 와야 뭔가 구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정몽주의 강한 이성계 일파 제거에 방어 정책을 수립을 한 거죠. 이방원의 행동 덕분에 이성계 세력이 다시 결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몽주는 이성계 세력의 뭐 움직임이라든가 또 이성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문병을 핑계로 이성계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찾아간 가장 큰 명분은 표면상으로는 병문안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의 어떤 동태를 염탐하러 간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방원은 새로운 왕조 개창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은 정몽주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 정몽주 제거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을 말했지만 이성계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성계 입장에서는 정도전과 정몽주를 오른팔과 왼팔로 쓰려는 그런 구상을 했던 인물이에요.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몽주를 제거하려는 이방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방원은 단독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지은 시조가 그 유명한 하여가. 이렇게 이방원은 정말 그때 밤새도록 이거 연구했을 거야. 저 사람 마음을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이 참편 딱 정몽주한테 던졌는데 정말 정몽주는 뭐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알파고처럼 바로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연습도 안 했는데 다 맞아요. 3434 마지막에 3543 nim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nim양한 님이 뭐지? 이거는 조선이 아니다 고려다. 고려에 향한 나의 충절은 변함이 없다. 확실하게 마지막 정몽주 입장을 파악을 했고 이제 문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부하들을 시켜서 지금의 개성 선주교에서 내려친 철퇴를 맞고 운명을 냈고 그때 흘린 피가 지금 또 남아있다. 근데 이것도 뭐 실록의 기록에 보면 정몽주 선생이 도망을 가서 사실은 개성마을 동구에서 부하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것도 야사에는 정몽주 선생이 죽은 곳에 결국 대나무가 또 자랐다. 그래서 선주교예요. 어쨌든 팩트는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정몽주 선생이 희생을 당했다. 근데 이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이 정몽주를 죽인 거에 대해서 이방원은 상당히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미지 관리가 이렇게 됐다. 이 앞에 소개했지만 이성계 상당히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이제 화가 났고 이 사건 이후로 방원은 이성계 입장에서는 제 컨트롤하기 힘드네. 그래서 이때 이후에 조선건국 그리고 조선건국 이후에도 계속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방원은 팽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 빈자리에 정도전 원톱 체제로 가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92년 7월 17일이 조선건국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전날 옥새를 들고 이성계의 집으로 이제 찾아간 신하들에 대해서 이성계가 그같이 화를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이 되려는 그 수순에 불과했다.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때 그냥 냉큼 그래 너희들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왔구나 이런 포만 나잖아요. 막 계속 내가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옥새를 받아서 개성의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국호는 그대로 고려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왕으로 궁궐에도 출퇴근하면서 나는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의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강하게 했고 특히 정도전과 같은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국호를 그럼 뭘로 하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조선이라는 국호에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역사를 계승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때 또 중요한 게 고려 후기에 단군 신화가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소개가 돼요.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단군 아래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그런 역사의식이 본격화됩니다. 거기다가 단군조선 이후에 기자라는 인물이 바로 우리 땅에 중국의 선진문화를 도입시켜줬다. 이 기자조선에서는 중국의 문화도 수준이 높은 문화국가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조선과 기자조선의 조선을 따서 국호를 조선으로 했고 이게 형식상으로는 당시 중국의 황제인 홍무제의 결재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지고 조선건국에 기여한 공신책봉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때 보면 바로 이 왕자들은 대부분 제외돼 버려요. 이방원 같은 경우도 바로 이 공신책봉에서도 제외되고, 앞에 소개했듯이 완전히 이때 요즘 표현을 하면 잠수 타게 됩니다. 거의 뭐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좌절을 하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성계가 또 보면 후계자 지명에서도 방원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혹한 처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 조선건국에 있을 때 나이가 58세예요.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후계자를 지명을 해가지고 왕이 되는 수업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성계에게는 첫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시와 이 사이에서 방후,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현 이렇게 6명, 계비인 신도왕후 강씨 사이에서 방범, 방석 두 아들을 두었는데, 당연히 방후를 세자로 책봉하는 게 그냥 수순이에요. 적장자. 근데 의외로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데는 바로 이 두 번째 부인 신도강후 강씨의 입김이 컸다. 실제 기록에도 보면 방후를 세자로 결정하려는 그런 회의 소식을 문 뒤에서 엿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이거는 뭐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건 뭐 밤에 잠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이성계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막내 왕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려요. 막 이러면 이성계 입장에서 상당히 흔들리지 않아요? 이때 조선건국에 있을 때 나이가 58세인데, 요즘 같으면 58세 같으면 뭐 짱짱이가 야 그러지 마 이러지만, 그 당시 같으면 거의 뭐 한 70대 후반? 마음도 약해지고 알았다 해줄게 이렇게 된 거고, 여기다 누가 가세하냐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방석의 세자 책봉을 상당히 찬성을 하고 났어요. 왜냐하면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보다는 재상이 중심이 돼야 된다. 즉 신하가 중심이 돼야 된다. 가장 능력 있는 재상에게 나라를 맡기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방과 같은 또는 방원 같은 세자보다는 아직 나이가 어린 방석 그때 11살이거든요. 손이 많이 필요한 이런 세자가 후계자가 되면 정도전 자신의 역할도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방석의 후계자 지명, 즉 세자 책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방원은 철저하게 배척이 되었고요. 이후에 이성계가 왕이 된 후에 정도전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 세왕조 조선이 건국되면서 가장 또 필요했던 게 이 수도 이전이에요.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는 개경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개경이란 도시도 500여 가까이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특히 개경의 귀족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성계같이 저 변방의 시골 출신 장군이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경 근처 두문동이라는 곳에 있었던 관리들은 대부분 출사를 거부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두문불출. 두문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출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문동 72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한양을 최종적으로 수도로 선택한 데는 원래 후보지로는 계룡산 일대를 물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하륜이라는 인물이 이런 풍수지리에 좀 능했던 인물인데, 바로 지금의 서울 쪽이 좋다. 이 하륜은 근데 서울 지역 중에서도 무학, 지금의 안산이에요. 그런데 정도전하고 무학대사 이런 인물이 중심이 돼서 그래도 한양이 훨씬 더 수도에 적합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고, 정도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양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94년 10월 한양 천도가 단행이 된 거죠.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천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한양 천도와 더불어 이 왕이 거처하는 궁궐 경복궁은 1395년 10월에, 그리고 이제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도 바로 이제 건설이 되고, 서울의 4곳 산을 잇는 18km 정도의 한양도성이 바로 조선건국 직후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한양천도만큼은 사실 정도전도 처음에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천도까지 하게 되면 너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성계가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왜 천도를 못하게 하느냐. 이 한양천도만은 이성계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추진이 된다라는 상황들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성계는 이제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모 정도전이 새로운 왕조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한양천도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왕조, 조선왕조가 본격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